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 새벽 3시에 있는 FOMC 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 있어서 잠깐 짚어보면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몇 번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25년에 4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게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당장 코앞으로 있는 5월 7일,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 새벽에 있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요. 무려 97.3%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관세를 때리기 전이라 좀 인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PC 물가가 잡혔고요. 또 고용 지표도 상대적으로 선방 중이라 이렇게 뭐 기준금리 동결. 근데 5월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문제는 6월 달입니다. 6월 1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전 같으면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약 60에서 70%까지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9%로 쪼그라들고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69.8%, 7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이것과도 지금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럼 7월은 어떠느냐? 7월마저도 시원하진 않아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한 번입니다. 한 번 55.3%.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70%도 아니고 확 쪼그라든 상황. 여러모로 지금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럼 연말로 가면 뭐 몇 번 정도 떨어질 것이냐? 이제 12월에 있거든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전에 볼 때는요, 이게 4번에서 5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요게 3번 정도로 좀 줄어든 상황. 그럼 또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왜 자꾸 너는 늦추냐? 너 말은 안 맞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투자는요, 그냥 항상, 평생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맞춰보고 싶지만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처럼 변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뭐 저런 뭐 저희 수준이 아니라 레리 핑크나 제롬 파월에게 2달이나 3달 뒤에 주가 얼마나 갈 것 같아가 아니라 그건 너무 어렵고 상승이나 하락을 맞춰보라고 해도 그들에게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타이밍 매매라든지 소액으로 한 방을 노리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역사는 똑같진 않지만 라임을 갖고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률을 좀 높이자.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을 알자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공부는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과 비슷했던 18년 말 19년 초의 상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고요. 제롬 파월과 트럼프 있었고 주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18년도 12월에 FOMC 회의 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렸네요. 2.25에서 2.5로 올렸고요. 참고로 이게 18년도에만 네 번째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라고 해도 그냥 네 번이나 금리 인상을 냅다 해버리니까 뭐 상황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시장에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요게 18년 12월이요. 15년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의 마지막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매우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제롬 파월이 엉뚱한, 그러니까 반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은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로, 그러니까 19년도에도 계속 인상을 할 것 같아. 실제로 페드의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잖아요. 근데 여기 19년도에도 최소 2번 정도 인상을 언급을 하면서 야, 4번이나 올해 올렸는데 또 2번 한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좀 상황을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매파적 발언에 실망을 했었고 당연히 S&P 500은 한 달간 거의 뭐 9%, 10% 꽤나 많이 떨어졌었고요. 특히 18년 12월 24일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록했다. 한 3% 떨어진 게 뭐가 대수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뒤에서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때 18년 크리스마스를 최악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판단은 야, 이거 정책 실수다. 완전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는 게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19년 1월 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요게 저는요, 올해 5월과 아주 이제 뒤로 밀리면 6월까지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특히 5월이 이번 FOMC 회의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결정은 금리를 동결했다. 우리는 지금 인하를 뭐 하냐 마냐를 논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피벗한 겁니다. 금리를 4번이나 올렸다가 동결 자체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었겠죠. 그러면서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내심을 가질 것.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스캇 베센트나 트럼프가 디톡스 기간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 그만해도 좋겠다. 뭐 이런 짤이 돌아다닐 만큼 인내심을 강조했는데 이때 당시는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매우 신중해야겠다. 실제로는 안 한다는 거였고 앞으로도 안 했었죠. 그러면서 또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를 이때도 했네요. QT에도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올해 1월달 FOMC 회의에서도 사실 이 말이 위원들 간에 많이 나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었죠. 제롬 파월에게 QT 속도 조절 안 하십니까? 하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모른다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회의록에서 그게 나왔었죠. 그리고 25년 3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QT 속도 조절을 언급했는데 이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지금 뭔가 들어본 집한 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은 1월 FOMC 회의 이후에 강력히 반등 한 8% 가까이 사실은 뭐 낙폭을 좀 회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때 처음으로 파월 풋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트럼프 풋, 파월 풋 쓰고 있는데 요때 이제 비둘기로 바뀌면서 올랐다. 요게 이제 우리가 5월, 6월쯤에 기대를 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과거에 이제 패턴이 반복된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AI도 뭐 네이버도 그렇고 검색을 여러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다른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당시 반응을요. 그러니까 뭐 강한 반등이 나왔어서 뭐 기분이 좋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역 전쟁 우려는 여전히 존재했으나 지금 19년도 1월 얘기입니다. 미중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과 연준의 정책 완화 기대가 상황이요. 현재와 매우 유사하죠. 지금도 무역 전쟁 제대로 풀린 거 하나도 없고요. 진전될 거라는 가능성, 기대감만 있고요. 연준이 기대 뭐 이 금리 인하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좀 뒤로 밀리고는 있지만 여러 면으로 볼 때 25년 5월과 좀 라임이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이때 당시 상황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8년 12월과 19년 1월을 정리해 보면 무역 전쟁 똑같이 있었고요. 연준은 역시나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QT도 하고 있었고요. 기존금리 인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18년 12월에 너 실수했어. 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너 지금 늦었어. 너 지금이 가장 뭐 금리 인하는 베스트 타이밍이야. 계속 제롬 파월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뚫고 5월 달에도 좀 비둘기적으로 갈지 매파로 갈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엔 이런 일이 있었다. 좀 참고는 해보십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비교가 좋게 하기 위해서 상황도 비교를 해보고 차트로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관세 전쟁 때죠. 일단 18년, 19년과 현재를 비교하면요. 관세 전쟁, 미중이 위주였었지만 현재는 뭐 전 세계를 전방위로 관세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굳이 따지면 현재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GDP 성장률로 보면 이때는 하락의 조짐만 있었지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지만 25년은 물론 예정치긴 하지만 1분기 역성장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조짐이랑 실제 역성장 뭐 예상치긴 하지만 이거 역시 현재가 좀 더 좋진 않네요. 그리고 금리도 고점 도달 후에 동결, 뭐 전환이라고 피벗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금리 인하를 작년 뭐 8월, 9월에 뜨거워하면서 뭐 자이언트인가요? 자이언트로 이렇게 쭉 내리고 뭐 금리가 이제 중금리로 쭉 가고 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가 그래도 조금 뭐 기대되는 상황.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 매파에서 비둘기. 그리고 현재는 중립에서 좀 신중하게 전환, 좀 바꿀 수도 있고 관세 뭐 데이터를 보면서 대처해 나가겠다. 뭐 이런 약간 신중한 전환.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슷하긴 한데 제가 볼 땐 현재가 좀 더 상황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18년도 아까는 12월과 19년 1월만 말씀드렸는데요. 전후로 쫙 넓혀서 좀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가려면요. 18년도 10월로 거슬러 가야 돼요. 이게 올해로 따지면 1월쯤 될 것이다. 즉 미중 무역 긴장 고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려고 칼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도달 후에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든 하락이 시작됐다.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18년 10월과 25년 1월, 1월, 2월 우리 고점 찍었었죠. 약간 상황이 비슷하다. 그리고 18년 12월 아까 그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발언도 좀 매파적이었고 요게 우리로 따지면 한 25년 1월에서 한 3월 FOMC 1월에도 있었고 3월도 있었잖아요. 뭐 그때 느낌과 비슷하다. 뭐 좋은 거 있어도 얘기 안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폭락이 지속됐다. 1월 고점을 찍고 쭉쭉쭉쭉 이제 떨어졌던 거. 18년도 사실 그때가 고점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18년도 12월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연중 최저치 떨어진 데서 피날레 활용 정점을 장식을 했다는 거죠. 아니 뭐 설상가상이라고 해야겠는데 그게 우리로 치면 한 4월 7일 정도 뭐 4월 2일 날 관세 폭탄 맞고 막 말 바뀌고 하면서 이제 최하단을 찍었던 게 4월 7일이거든요. 요게 18년도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그러다가 이제 제롬 파울이 야 이건 좀 안 되겠는데 이거 본인이 책임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트럼프가 준대요. 과거에는 항상 제롬 파울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건 FOMC 회의 때도 아니었지만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결국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뭐 인내심을 가져라. 야, 어디서 비슷한 얘기가 들리죠? 4월 말에도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가 디톡스 기간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승리할 수 있다. 약간 비슷한 유의 시기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등을 이제 최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다.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년도 1월 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 이제 5월 FOMC 회의나 정말 최악의 보더라도 6월 FOMC 회의 때는 나올 법한 얘기인데, 금리도 뭐 이제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관세 협상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 강세로 전환, 반등 시작됐고 강세로 전환. 제가 뭐 비슷하게 한 건지 아니면 억지로 짜 맞춘 건지는 각자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가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라임이 맞아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차트에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S&P 500의 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차트인데요. 이렇게 신나게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시기. 이 고점에서 쭉 떨어진 이 최남단이 바로 18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떨어지는데 뭐 3%더 떨어지면 정말 싫겠죠. 특히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기념일에. 근데 요때 당시에도 18년도 12월 초, 그러니까 뭐 요때 어디겠네요. 요때 어디 기간에서 트럼프가 중국에게 90일 관세 유예를 선언합니다. 그때는 G20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야, 뭔가 비슷하죠. 요거를 이제 최남단, 역시 최근의 기록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5년도 4월 7일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한 4월 9일쯤에 이 중국과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최저점을 찍었고 관세 유예를 하는 시기조차도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하더라. 아무튼 꽤나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 뒤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뭐 당연히 관세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과 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때 당시는 19년도 이제 4월 말 정말 이제 정점이 5월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4월 말까지 뭐 한 3, 4개월 정도 즐겁게 S&P 500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거의 전 고점, 그러니까 관세 얘기가 나오고 힘든 그 시기의 고점이 아니라요. 그냥
직전 최고점을 거의 뚫은 겁니다. 이때까지 회복이 됐는데 요게 이제 올해로 따지면 올해 한 뭐 5월, 6월 한 2분기 즈음 뭐 시기는 틀릴 수는 있지만 대략 이 정도의 반등이 기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전에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그 뒤로도 역시나 과거에도 트럼프와의 뭐 여러 가지 협상이 결렬됐다, 뭐 추가 보복을 한다, 뭐 중국에 10% 한다 그랬다가 25%를 때린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변덕이 생기면서 뭐 꿀렁꿀렁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팬데믹 만나면서 완전 떨어졌다가 근데 이것도 순식간에 말아 올립니다. 그래서 21년도 불장까지 갔다. 근데 뭐 이 뒤에까지는 더 예상하기도 어렵고 뭐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차트에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제 S&P 500까지 제가 최근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정말 많이 오르긴 했네요. 23년, 24년, 25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정말 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게 지금 신기록은 끊어졌습니다. 보니까 9거래일 연속 S&P 500이 올랐다가 이제 10거래일 어제 새벽에 보니까 뭐 마이너스 한 0.7%인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게 관세 뭐 유예 그 관세 발표 뭐 폭탄 발언을 한 그 수준이 회복됐다는 거지요. 아직 전고점까지는 좀 갭이 남아 있다. 그래서 꼭 요거를 채울지 어떨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태울지 말지까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회복되는 추세에서 여러 가지 협상 기대감이나 여러 개 맞물리면서 약간은 상승의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죠. 전고 정도를 뭐 회복한다는 건. 그래서 이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방송인데 자꾸 뭐 나스닥이나 S&P 500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라색이 비트코인, 파란색이 나스닥인데요. 그냥 나스닥이나 S&P 500을 과장하면 됩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엄청 많이 오르는 게 비트코인이다. 거의 나스닥이 뭐 일렬로 횡보를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비교를 해보니까. 떨어질 땐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더 올랐다가 우리 작년 3월에서 10월까지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요. 또 요거에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뭐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지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튼 횡보를 하다가 또 훨씬 많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크게 올랐다가 과대로 해석을 하면 과장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비트코인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24년도 3월과 24년도 12월 달에 뭐 비트코인 승인이라든지 트럼프 당선으로 그러니까 단기 이벤트나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뭐 알트코인도 뭐 나쁘지 않게 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상승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년도 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제롬 파월이 인내심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지금도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과 뭐 이 쿼터까지 그래서 작은 기대, 뭐 비트코인의 경우는 뭐 전고점 근처는 그래도 좀 뚫어주지 않을까. 작은 기대죠. 막 유동성발 엄청난 폭등이 아니라 전고점 정도를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추면서 롱런을 준비하셨으면 어떨까. 뭐 작은 돈으로 막 한 방을 노리고 이게 아니라 아직도 마라톤이고요. 제가 볼 때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좀 마라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걸로 한 방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의 좀 큰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요. 뭐 관세 전쟁을 하든 FOMC를 하든 그들은요.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밀물 준비를 하는 게 행동으로 보이죠.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기관들 위주로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ETF를 위주로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주 무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짧고 굵게나마 개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야 이 세력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었죠. 뭐 비트코인은 사서 뭐 거의 팔질 않는데 수수료라든지 이걸로는 그리고 개미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 그 중에 대표 주자가 RWA잖아요. 뭐 디파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으로 RWA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알트코인 고속도로가 필요해서 SEC에서도 5월 12일자 RWA 주제 원탁회의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주제는 자산의 온체인화, 전통금융과 디파이의 교차점, 전통금융을 이제 뭐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온체인화해서 사고 파는 수수료를 받고 싶다. 당연히 알트코인으로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뭐 디파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스테이킹, 비트코인 스테이킹 분야 정도만 좀 괜찮다고 보고요. 나머지 비트코인에 이제 뭐 디파이를 한다 이런 건 알트코인으로 저는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참석자를 보면 피델리티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블랙락이 참석을 했다. 자, 블랙락이 특히 레리 핑크가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SEC는 신속하게 자산 토큰화를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이제 다 헤쳐 모이고 있네요. 행동이잖아요. CFTC도 비록 이제 주도권은 SEC에 있지만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소규모 산업의 토큰화 시범 프로그램 뭐 작긴 하지만 이거는 규제를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 어차피 되는 판이거든요. 이렇게 블랙락이 길을 깔아놨는데 안 갈 수가 없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퍼지듯이 결국은 RWA에 쓰이는 고속도로라든지 기능적인 코인들이 많이 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3주간, 지금 오늘 아침 뉴스거든요. 최근 3주간 기관 투자자들이 뭘 샀느냐 봤더니요. 암호화폐에 무려 55억 달러. 아시겠지만 최근 3주간이면요. 비트코인이 꽤나 많이 떨어졌을 때 쓸어 담았다. 뭐 주로 이제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요. 뭐 스위스다 뭐 여러 나라도 있고요. 이게 뭐 대략 한 8조 원 정도 될까요?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네요. 근데 이건 최근 3주고 지난주 한 주만 비교를 하면 약 20억 달러, 뭐 한 3조 원 정도를 쓸어 담았는데 자, 이 비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경우 20억 불에서 18억 불, 거의 90%를 비트코인을 샀고 나머지 1.5억 불 정도를 이더리움. 근데 이것도 이제 한 주간이니까 1.5억이고요. 최근 2주로 하면 한 3.4억 달러 정도를 샀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도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리고 XRP가 약 1000만 달러, 솔라나가 600만 달러, 에이다가 12만 달러, 수위가 30만 달러. 보시면요. 거의 시가총액 순으로 기관들이 사고 있다. 비트코인도 사긴 사는데요. 알트코인도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코인들을 거의 시가총액 위주로 사고 있구나.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보시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동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얘기 드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세요. 이것조차도요. 기관들에 비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90%를 비트코인 가져갔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좀 합당한 어떤 하락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 단 기관들은 이렇게 가져가더라. 제가 참고를 해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한국은 소액으로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알트코인만 타이밍에 맞춰서 단타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벌었다고 치더라도 유지가 오래 되기가 좀 어려운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요. 믿음의 자산에 큰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넣어야 크게 돈을 벌 수 있겠죠. 믿음의 자산에 내가 원하는 자산에 큰 돈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오래 버틸 수 있는 힘도 아마 길러지실 텐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한 방보다는 오래오래 뛸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